네, 이번에는 생물학 신원전 정복 17장 생물의 다양성이 도대체 왜 중요한데 이런 챕터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저 어렸을 때 뭐 학생 때죠. 친구가 있었어요. 뭐 생명 공대 친구였는데 생명과학과는 뭐 도대체 왜 연구하는지 모르겠다. 뭐 잘 말은 뭐 생명공학의 시대가 미래에 열린다고는 하지만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쓸데없는 연구만 많이 하는 것 같고 특히 뭐 생명공학 기술로 새로운 유용한 뭐 항체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의약품을 만들다든가 그런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생물의 다양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TV만 켜도 뭐 어디서 멸종 생물이 몇 종류가 있고 우리가 걔네들을 보존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맥락이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기는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와닿지를 않는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지금도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해가고 있는데 특히 요즘은 양서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멸종하죠. 멸종이란 것은 우리가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고 어차피 기존에 있던 적응 못하는 생물종들은 멸종해가고 또 새로운 생물종들이 생겨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들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한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생물의 다양성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주변에서 가장 재미있는 케이스가 우리 저기 생선회나 이 초밥 같은 걸 먹으러 가면은 뭐 다양한 안주들을 많이 즐길 수 있죠, 그죠? 셰프님이 해주시는 선어회와 초밥을 먹으면서 재미있지만 무거운 주제, 우리 실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아요. 손님이 좋아하시는 연어알 그리고 성게알 그리고 대게살을 올린 거. 연어는 척추동물 어류, 성게는 극피동물, 대게는 절지동물, 그죠? 연체동물, 조개들, 뭐 개뿔이 아니라 개불, 의충동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생물 분류군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초밥이나 생선회를 먹으러 가면은 이렇게 코스 요리를 먹을 때 특히 다양한 것들을 먹을 수 있죠, 그죠? 물론 식물도 먹죠, 그죠? 고추냉이. 초밥집에 와보면 알 수 있죠. 지구상에 참 먹을 수 있는 생물이 많다는 것은, 그죠?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개불 같은 거 먹을 생각 못했죠. 뭐 최근에 뭐 불가사리를 먹는 동영상 등이 뭐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고 있긴 하는데 별로 맛없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먹지 못하는 생물까지 따지면 얼마나 더 많은 생물이 있을까. 그래서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생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일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도대체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어야 될 마땅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교수님의 식도락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못 먹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자,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분자생물학 연구를 통해서 조그만 분자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끔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살펴보는 것도 그쵸 우리 생물학자들의 특권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생태계를 살펴보자면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뭐 잘 알듯이 식물이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CO2를 고정시키고 그죠? 그리고 질소 같은 거 대기 중에 있는 질소 그리고 질소가스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자들 보면 안에 질소로 충전되어 있고 질소가 95% 과자는 5% 꺼내들이는 질소들이 다시 고체 상태 우리 생물체를 이루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러한 고체 상태로 고정되려면은 역시 질소를 고정시키는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질소 고정 박테리아, 뿌리혹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다시 대기 중의 질소를 생물체로 다시 돌려보낸다. 그리고 동물의 사체는 분해되어서 역시 CO2의 형태로 나타내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역시 CO2의 형태로 분해가 되죠.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도는 것들을 우리가 이 큰 사이클들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죠. 이코시스템. 그렇죠? 동물은 또 큰 동물에게 먹히고, 그렇죠? 동물은 또 동물을 먹고.
그리고 죽은 동물은 분해되고, 그죠? 그래서 앞에 이제 살펴본 내용이 아니더라도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부터 식물, 우리 같은 큰 동물까지 어울려서 하나의 생태계 이코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다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태계 보존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이러한 지구상의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들이 이용하는 에너지는, 궁극적인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올까? 과연 어디서 올까? 바로 태양에서 오는 핵융합 에너지죠, 그죠?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가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나 미세조류에 의해서 이러한 비대에너지가 화학물질의 화학에너지로 저장이 되고, 그죠? 얘네들이 저장한 화학물질의 화학에너지를 다른 소비자들이, 얘가 얘를 잡아먹고, 또 얘가 얘를 잡아먹고, 또 얘가 얘를 잡아먹고, 또 얘가 얘도씨가 얘를 잡아먹죠, 그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미세조류가 받아들인 에너지의 10분의 1만이 그 다음 단계의 포식자에게 전달이 되고, 새끼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이 또 다음 단계의 고등어 같네요, 고등어한테 전달이 되고, 또 고등어가 얻은 에너지의 10분의 1 정도만이 이 대형 다랑어 참치에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먹이사슬의 각 단계에 걸쳐 가지고 에너지가 100% 전환은 안 된다는 거죠, 효율이. 당연히 그렇겠죠. 얘가 먹은 게 어떻게 다 100%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어요. 얘도 왔다 갔다 일도 하고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고, 그죠? 얘가 자기가 먹은 걸 그대로 다 100% 자기 몸에 쌓이는 건 아니죠.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쓸데없는 짓도 하고, 그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각 먹이사슬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는 윗단계로 올라갈 때 약 10분의 1 정도만 전달이 된다. 왜 5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이냐? 뭐 대충 그 정도로 어림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실제로는 앞에 이제 그린 것처럼 정확히 10%는 아니지만 먹이사슬의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아랫단계 에너지의 약 10% 정도만이 윗단계로 전달이 된다. 4차 소비자. 4차, 1차, 2차, 3차 가서 밤 11시 정도에 가는 4차가 아니라 네 번째 소비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약 10분의 1 정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하죠. 에너지 피라미드.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왜 에너지 일부밖에 전달이 안 될까? 뭐 이게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래서 에너지가 대부분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주변으로 방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아저씨가 드시는 초밥에는 3차 소비자, 4차 소비자라면은 3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를 먹음으로써 얻은 에너지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하물며 이런 변온동물, 물고기 같은 것들은 어류는 대부분 변온동물인데, 이 해양 포유류 있죠. 얘네들은 항온동물이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에너지를 더 많이 뺏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애완동물들을 키우다 보면 요즘 별 희한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다 있는데, 뭐 집에서 요즘 댕댕이라고 하는 포유동물들, 멍멍이나 뭐 야옹이 이런 것들은, 고양이나 개들은 항온동물이라서 뭐 밥을 솔직히 자주 줘야 되고 뭐 일주일씩 굶기고 뭐 그런 경우는 없죠, 그죠? 하지만 뭐 뱀을 키우거나 그런 분들 보시면 그렇게 밥을 그렇게 자주 굳이 안 줘도 돼요. 뭐 물고기 키우는 사람도 뭐 예를 들어서 수족관에서 물고기 키우는 분들은 오히려 밥을 많이 주면은 물고기 물 갈아주기 귀찮다고 아예 그냥 자기 키울 때 아예 밥을 안 주는 그런 몰지각한 상인들도 있어요, 그죠? 뭐 물을 안 갈아주고 물고기는 안 커져서 좋긴 한데 물고기 라이프 스팬이 약간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얘네들이 미발육, 굉장히 발육이 더뎌지는 거죠. 클 때 커야 되는데 성장기에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 해가지고 성체가 돼서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를 갖게 되고, 뭐 물고기 걱정까지 할 뭐 오지랖은 아니지만 좀 불쌍한 거죠, 그죠? 어쨌든 그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냐? 변온동물에 비해서 항온동물은 좀 더 에너지가 많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렇게 각 단계마다 에너지가 외부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태양이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지구로 계속 공급해주지 않으면은 당연히 지구상의 생명체는 모두 멸종한다는 거죠. 태양이 뭐 50억 년 전부터 뭐 40억 년 전까지 10억 년 동안만 딱 존재해서 그 에너지만 일단 한번 딱 쪼여주면은 우리 지구가 계속 자체 발전을 하면서 자체 에너지를 만들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 멀리 빛이 8분 19초 동안 가는 그 먼 거리에 있는 태양에서 에너지가 계속 와줘야지만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지속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무슨 자가발전 시스템도 아니고 한 번 에너지를 태양에서 받았다고 계속 지구상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은 채식주의자, 저는 아닙니다. 채식주의자들이 채식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자, 프로듀서인 식물을 주식으로 먹음으로써 먹이사슬의 단계를 줄여서 에너지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니까 소를 한 마리 키우려면 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소를 키워서 잡아먹느니 소고기를 안 먹고 나는 차라리 풀로 만든 콩으로 만든 콩고기를 먹겠다 이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낭비를 줄여보겠다는 거죠. 집안에 돈이 없으면은 뭐 월급을 100만 원 받아 500만 원 받아오다가 갑자기 100만 원 받아오게 되면은 살림이 쪼들리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고기 먹던 걸 풀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죠? 무슨 잘 살펴보면 가게에도 굉장히 돈이 새는 구멍이 많아요. 그런 걸 막으려고 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구 전체의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 채식주의자들은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살되는 동물이 불쌍해서 안 먹겠다는 물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지구 전체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 나는 굳이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4차 소비자인 동물들을 먹지 않고 식물들을 먹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 소고기를 만들 소를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곡물이 필요하고 우리 지구의 소중한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는지 아세요? 그죠? 에너지 낭비고 뭐고 이런 게 예술이다. 뭐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죠? 이 챕터의 제목은 생물 다양성인데 너무 얘기가 다른 데로 샌 거 아니냐. 좀 뭐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먹이사슬, 유기물 분해 사이클, 공기 중의 기체, CO2, N2 같은 것들 고정 사이클 등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따로 노는 게 아니죠. 같이 논다는 거죠. 한 우산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 생태계, 육지 생태계, 뭐 하천 생태계, 습지 생태계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물 다양성을 놀아나는 데 있어서 우리 곤충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약 1000만 종 가까이 되니까 지구상 전체 동물 종류의 종물 개체수가 아니고 종수, 스페시 수의 90%가 넘는다는 거죠. 우린 바다만 빼고 지구 전체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다에는 왜 우리 곤충이 별로 없냐고? 미리 진화 과정에서 바다에서 곤충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죠. 뭐 가재, 게, 새우 이런 갑각류들, 뭐 찌꺼기 주워 먹기 좋아하고 군데군데 납작하게 생겨가지고 여기저기 구석 틈에 짱 박히기 좋아하고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이 육상에서 곤충들이 하고 있는 그 생태학적 지위를 미리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뭐 바다에도 곤충이 있긴 한데 뭐 바다에 뭐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사람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다가 엄청난 크기의 뭐 섬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거기 뭐 플라스틱 위에 빗물이 고여가지고 거기서 뭐 살고 있는 뭐 모기들도 뭐 있다고 해요. 뭐 그런 건 예외의 케이스이긴 하지만요, 그죠? 자, 그래서 생태계의 물질 순환 중에서 질소 순환 위주로 도식한 그림이다. 질소 순환 보세요. 자, 질소 고정 박테리아, 공기 중에 나오는 질소를 고정하자 암모니아. 그럼 암모니아를 산화시켜서 아질산, 질산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뱅뱅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세균들이 있어요. 질화세균, 니트로박터, 탈질소세균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곤충을 비롯한 뭐 이걸 사이클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동식물, 미생물들이 자기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어서 애들 중 하나라도 빠지면 생태계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만큼 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박테리아 정말 쓸데없을 것 같아요. 저 곰팡이 저거 뭐 있어봤자 우리 먹지도 못하고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다 없애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깔끔히 떠는 사람이 있어서 어우
저거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사이클 하나가 막히게 되면, 물론 골키퍼가 없다고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간 거 아니고 그리고 골키퍼가 부상으로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엔 누군가가 들어가서 골키퍼 역할을 대신 담당하죠. 뭐 후보 골키퍼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선수라도 수비수라도 들어가서 골키퍼 역할을 할 테니까. 생태계에서 중요한 키가 되는 플레이어들이 한두 종이 빠졌다고 해서 생태계의 순환 사이클이 다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크리티컬한 역할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우리들은 잘 걔네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러한 멸종에 의해서 절멸되어서 이 전체 사이클에 빵꾸가 나버리면은 큰일이 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또 하나의 또 생태계 다양성이 유지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생물이 가져올 수 있는 이건 경제적 가치, 이거는 좀 치사하지만 우리 인간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죠? 우리 지구를 같이 나눠 쓰고 있는 다른 생물들의 입장이 아니라, 치사하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인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당연히 그거죠. 모두 그 명제엔 동의하실 거예요. 물론 안 그런 굉장히 익스트리미스트도 있지만, 뭐 인간보다 동물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경제적 가치를 준다는 거죠. 생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목이라는 이 식물, 나무에서 개발된 탁솔이라는 거, 이거 주로 항암제죠. 많이 쓰이죠. 우리 미세소관의 생성 억제와 관련이 있어서, 이거 뭐 버드나무에서 직접 추출된 아스피린, 요즘 뭐 합성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거 생명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PCR이라는 그 유전자 증폭 방법이죠. 유전자 증폭 방법에 대해서, PCR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PCR은 높은 온도에서 DNA를 가열해서, DNA라는 게 두 가닥이 서로 약한 수소 결합으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열을 가해가지고 분자에다가 뭐 로테이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주면은, 분자 여러 가지 흔들리는 에너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이런 걸 주면은 얘네들이 떨리면서 서로 두 가닥이 분리가 돼요. PCR은 이 유전자 두 가닥을 분리해서 똑같은 카피를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보내고 또 만들고 또 보내고 또 만들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온도를 가해서 DNA 두 가닥을 한 가닥으로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열해서 두 가닥을 서로 분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른 생물의 DNA 중합 효소는 온도에 약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무슨 소리냐? PCR이라는 게 DNA 중합 효소를 사용해서 온도를 가해서 DNA 두 가닥을 분리한 후 중합 효소를 넣어서 DNA를 카피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의 DNA 이중 나선이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또 네 개가 되면 또 열을 가해서 또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고, 거기다가 DNA 중합 효소를 또 넣어가지고 또 두 배로 불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건데, 사실 중합효소, DNA를 두 배로 불리는 효소인 중합효소가, 얘가 열에 약하면은 온도를 가할 때 얘가 파괴되겠죠. 대부분의 사람 몸에 있는 효소들은 온도를 어느 이상 올리면 다 파괴가 돼요. 왜? 우리 몸의 효소들은 우리 몸의 체온 정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최적의 활성을 보이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녀석들이 있을까? 뜨거운 온천에서 살고 있는 박테리아, 덜머스 아쿠아티커스, 딱 보시면 뭐 뜨거운 물, 뭐 이런 이름이 그렇죠. 얘가 가지고 있는 DNA 중합 효소는 분자 생물학의 발전에 혁명적인 역할을 한 중합 효소 연쇄 반응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을 가능하게 했다. 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DNA 중합 효소, DNA 폴리머레이즈, 얘의 학명 덜머스 아쿠아티커스의 이 앞자리를 따서 TAQ, 택 중합 효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직 나처럼 뜨거운 목욕을 즐기는 박테리아의 DNA 중합효소만 PCR에 사용 가능하다. 다른 생물의 DNA 중합효소는 고온에서 망가지지만 얘는 멀쩡하다. 그래서 사실 저런 온천에서 사는 미생물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몇십 년 전만 해도, 몇십 년 전, 한 100년 전만 해도 도대체 저기서 사는 미생물이 우리 인간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런 것들이 몇십 년 지난 당시로서는 미래가 되고 나니까 저런 것들이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간을 위한 관점에서 볼 때 생명체 다양성의 유지는 필요하다. 왜? 이런 것들이 언제 발견될지 모르니까. 그죠?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마치 생물의 보물창고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 지구의 생물 다양성, 물론 다른 행성의 생명 다양성도 감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 도리가 없으니까 지구의 생물 다양성이 최근에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양서류가 멸종 위기이고 조류도 예전보다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죠, 그죠?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서울 근처에 참새도 많이 살고, 참새는 뭐 당연히 많이 살고, 뭐 제비도 많고 그런데 이제 거의 잘 안 보이죠, 그죠?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포유류도 멸종 위기고 20% 이상. 뭐 굉장히 뭐 이놈들 저놈들 다 이 분류 계통을 가리지 않고 다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놈들이 많다고 해요. 생물의 다양성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지금도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설명을 잘하고 있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 인간에 의한 서식지의 파괴, 환경 오염에 의한 서식지의 환경 악화 등이 있겠지요. 삼림벌채, 나무를 다 베어가서 민둥산을 만들어 놓으면 숲에 숨어 살던 생물들이 갈 곳이 없어질 테고, 그죠? 그리고 이러한 공정들을 무절제하게 돌려가지고 이러한 황선화물,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은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대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비가 오면은 비에 이것들이 녹아가지고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산성비에 의해서 토양의 중금속 이런 것들이 녹아서 하천으로 나오면은 중금속에 의한 하천 오염이 될 수 있어서 이런 하천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한 어때요? 이런 외래종 유입 가장 유명한 거 황소개구리, 베스, 그렇죠? 베스, 민물, 미국 농어 이런 거 보면은 요즘 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거 뭐 있어요? 미국 가재.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뭐 다른 동물 생물 잡아 죽이는 거는 굉장히 큰 동물 학대라고 얘기하면서 저런 황소개구리, 베스, 뭐 블루길 그리고 좀 얘기 들었던 미국 가재 이런 것들을 막 잡아먹고 막 포획해가지고 막 죽이고 이런 것들은 유튜버들이 죄책감을 못 느끼는지 아니면 뭐 거짓낌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막 올리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외래종을 갖다 박멸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런 외래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환경에 더 적응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토종 종자들이 없어지는 거죠. 토종 종자들이 그 없어지는 것만 그 사실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그렇죠? 모든 지구상 전체가 생태계들이 살고 있는 메인 캐릭터들이 비슷한 생물로 바뀌어 버린다면 그것도 너무나 단조롭고 재미가 없을 테고, 그죠? 또한 뭐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저런 우리나라 토종 생물에서 어떠한 또 미래에 유용한 유전 자원, 단백질원 이런 생물 자원들이 개발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환경 오염 이외에도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은 황소개구리와 뱃새와 같은 외래 생물종의 생태계 유입이다. 모든 생물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무분별한 수입과 방류, 막 수입해가지고 뭐 키우다가 뭐 클 것 같으면 막 버리고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뭐 열대어인, 동남아에서 하는 열대어인, 뭐 거피 그런 것들이 뭐 살고 있는 하천도 있고 뭐 근처에서 뭐 공업 냉각수가 나와서 뜨뜻해서 겨울에도 안 죽고 산다나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뭐 그리고 뭐 곤충들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남미가 원산지인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되게 멋있게 생겼죠. 저런 거 키우고 싶어서 몰래 수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얘네들이 나가서 이런 곤충들이 나가서 한국 사회, 한국 생태계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특히 이런 열대 곤충들은 왜냐하면 겨울을 나기가 힘드니까. 하지만 얘네들이 데리고 묻혀가지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뭐 박테리아나 뭐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문제죠. 우리 지금도 그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죠? 야, 그게 뭐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돼지가 문제가 아니라 돼지에 묻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그래서 외국 곤충 같은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곤충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걔네들이 뭘 묻혀가지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꽃매미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아주 흉측하게 생겼죠, 그죠? 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갑자기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거 유충도 있고 성충도 있는데 굉장히 색깔이 섬뜩하게 생겼죠, 그죠? 뭐 나무에 달라붙어가지고 수액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나무들을 말살시켜서 해충으로 규정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가 옛날에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확 늘어난 이유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온도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범지구적 기후변화. 뭐 지구, 뭐 군대, 한 군데에서만 기후가 변하고 나머지는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 범지구적 기후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을 텐데 지구 전체가 동시에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어떤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겨울에 이걸 겨울은 10년 전보다 훨씬 추운데 무슨 글로벌 워밍이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들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뭐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평균을 내보고 트렌드를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범지구적 기후변화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러한 온실 효과, 즉 글로벌 워밍 전체적으로 온난화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온실가스, CO2, 메테인, 그리고 뭐 수증기도 온실가스의 하나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온실 효과를 만들어서, 그죠? 지구로부터 반사되어 나가는 복사열을 태양 에너지가 이만큼 오면은 뭐 100이 오면은 그 중에서 얼마 흡수하고 일부를 다시 반사시켜가지고 날려보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 중에 일부가 다시 지구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CO2를 포함한 많은 온실가스들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에 기여한다. 그래서 빙하가 녹는 등 생태 환경이 변하고 열대 지방에 사는 생물들이 온대 지방에서 사는 발견되는 어처구니 없는 케이스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조만간 우리도 야자수 가로수길로 출근하는 서울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물론 메테인이나 이산화질소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열을 지구에서 보존한다고 이건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대요. 하지만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온도 증가와 CO2 농도 증가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이 보여서 범국가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죠. 그죠? 회의들도 많이 했고. 또한 이런 화학공학자나 재료공학자들은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하지 않고 공장에서 물건을 뭐 태우고 그러면 골뚝으로 막 연기가 막 나오는데 그게 뭐 대부분 다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겠죠 거기.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굴뚝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배출하지 않고 흡착시킨다는 거예요. 고체에다 흡착시킬 수만 있으면 그러면 고체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땅에다 파묻거나 아니면 재활용하거나 그러면은 얘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늘릴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포집한다.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미세조류들이 이걸 키우면은 얘네들이 바이오 디젤, 이 전 챕터에서 얘기했듯이 바이오 디젤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바이오 퓨얼도 만들 수 있고 이산화탄소의 공기 내 온도를 억제하는 효과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저쪽 분야로도 연구들을 최근 많이 진행들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